그래서 뭐 2, 4, 6 다 뒤에 해설치에 답은 있는데 얘들아 이번에 어쨌든 적당한 상식이랑 제시문만 보면 다 풀 수 있으니까 네. 이번이죠.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이미 제시문 나와있죠. 맞죠? 2번 2번. 자, 그 다음에 4번에서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만약에 글을 제대로 안 보면 2번 공고한 친척 도울 연애관이가 사적 인권에 그게 아니라 위에 나와있잖아. 제시문에 맞지? 요것도 맞죠? 아끼기만 하고 친척에게 안 베풀면 멀어진다. 그래서 답은 어쨌든 적절한 거 2번. 6번은 너무 다 장난성이지만 너무 쉽지? 3번 맞죠? 자신에게 관대하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6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그래서 요 정도야. 그래서 수능에서는 직업관 아니면 정약용 글이 좀 나와. 직업관이면 정약용 글. 자, 그 다음에 얘들아 89페이지에 자료 분석에서 기억해야 되자. 세 번째 주장차 선한 마음은 직업 활동을 통해 확충. 맹자 직업관 세 번째 교재. 선한 마음은 세 번째 주 끝에 있죠. 선한 마음은 직업 활동을 통해 확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맹자의 고유한 표현인 거야. 순자한테 못 쓰는 거잖아. 원래 악한 거니까 확충되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조심하자. 두 번째 문단 마지막에 직업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하라. 근데 물론 이 말이 자유로운 선택을 전제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직업 안에서 나쁜 짓 하지 마라 이거야. 별거 아니고. 그다음에 얘들아 맹자 표현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마음을 수고롭게 몸을 수고롭게 이 표현은 맹자 표현이라고 했어. 노심자 노력자 맞죠? 노심자 노력자 맹자 표현이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얘들아 이 첫 번째 문단의 맨 끝에 도의 정통 그리고 앞에 사물의 정통이라는 표현이 있었지. 요게 이제 순자가 생각했던 분업의 표현이었잖아. 맞죠? 첫 번째 문단의 끝에 보면 사물에 정통한 사람 도에 정통한 사람 이런 식의 표현이 순자고 그 다음 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의에 맞지 않으면 서인된다 이 표현도 기억하라고 했고 그 다음 맨 끝에 줄에 보면 내가 순자는 인간의 욕구를 이기적으로 보지만 마냥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건 아니라고 했거든. 오히려 충족이라는 포인트를 많이 물어본다고 했어. 그래서 맨 끝에 줄에 욕구 충족이라는 말도 좀 기억해 놓으시고 욕구를 충족의 대상으로. 자, 뭐 나머지는 별거 없네요. 네. 자, 이제 우리 96페이지 분배정의야. 분배정의. 여기가 거의 생윤의 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생윤의 수능 문제 중에서 놀스만 세 문제고 그 놀스를 처음으로 배우는 부분이야.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테마 9 사회정의 중 분배적 정의. 원래 교과서라든가 EBS에서는 이 사회정의의 분배적 정의랑 교정적 정의를 한 번에 때려 넣었는데 어차피 평가원 수능 다 따로 나눠서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분배적 정의부터 먼저 한번 합시다. 사회정의, 분배적 정의.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얘들아, 그러니까 아까 직업과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단어 위주로만 공부하지 마시고 최대한 글을 많이 읽으시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보기들이 계속해서 변형이 돼. 계속해서. 그래서 최대한 글을 좀 많이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일단 1번 처음으로 누가 정의할 거냐면 이제 뭐 분배정의냐 교정적 정의냐를 하기 앞서서 이 사회정의라는 것을 강조한 현대사상가가 한 명 있어. 사회정의를 강조한 사상. 누구냐면 라이놀트 니부어라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 니부어의 사상을 좀 정리할 겁니다. 니부어. 그래서 니부어가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일단 이 사람의 책 제목은 기억해야 돼.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자, 그다음에 얘들아 원래 얘가 3년 전까지는 항상 단독 문제로 나왔어. 단독 문제야. 근데 3년 동안 수능에서 한 번도 안 나왔어. 평가원이랑 수능에서. 근데 어쨌든 연계에서도 꾸준히 나오고 교육청에서도 나오긴 해. 그러니까 정리는 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만약 올해 뭐 6편, 9편 둘 다 안 나왔다? 그럼 그때는 또 안 나오겠지.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정리해놔야 되고 어차피 내신 대비도 있으니까 내신은 무조건 강조합니다. 엄청.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정리해볼게. 자,
자, 일단은 요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 리보어에 따르면 개개인으로는 다 도덕적 인간이야. 근데 그 도덕적 인간이 집단 안에 들어가면 이기적으로 바뀐대. 이기적으로. 그래서 개인의 도덕성에 대비해서 집단의 도덕성은 현저히 떨어져. 알겠죠? 그래서 이 표현에서 이미 선지로 나올 수 있는 거. 개인의 도덕성, 그다음에 집단의 도덕성을 비교하면 누가 훨씬 더 우월하다? 개인의 도덕성이 훨씬 더 우월하다. 이따가 또 말하겠지만 리보어는 애초에 모든 집단은 다 이기적이야. 적어도 인간 사회 안에서 모든 집단은 다 이기적이거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개인으로는 도덕적인 인간이라도 그 집단 안에서는 이기적으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개인의 도덕성이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까 개인으로는 도덕적인 삶이라도 집단에서는 다 이기적으로 바뀐다 했잖아. 맞지? 그럼 개인의 도덕성이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도 선제로 내려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이부어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는 크게 신경 안 써. 왜냐면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에서는 이 개인의 양심, 개인의 이타성, 배려심 이게 잘 발휘가 돼. 그래서 우리가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배려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해. 근데 문제는 뭐냐? 집단과 집단 간의 문제야. 이 사람이 강조하는 거는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 알겠죠? 그래서 개인 간의 문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 자, 그럼 이제 바로 해버릴게. 1번. 리부어가 봤을 때 왜 그러면 사회 부정의가 발생하는가? 사회 부정의가 발생하는가? 그리고 너희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말하는 사회 부정의 자체가 같은 말. 집단 간의 갈등이야. 왜 계속 집단 간은 끊임없는 갈등이 생기는가? 왜 집단과 집단의 갈등을 생기는가? 왜 사회가 부정의한가? 개인과 달리, 알겠죠? 개인과는 충분히 쉽게 문제 해결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배경, 이 사람 자체가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냐면 1920년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활동했던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 집단 간의 갈등이야. 이 갈등이 너무 심해.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리부어가 아닌 리부어 친구들, 전형적인 신학자들은 어떤 해결책을 강조하냐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막 강조하거든. 근데 리부어는 그거 안 된다 이거야. 그거 안 돼. 알겠죠? 이 사람은 현실주의 신학자예요. 되게 현실적이지만 신학자야. 일단 그거 안 돼.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 봐.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왜 싸우냐? 이제 이거부터 해보자. 왜 싸우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 세 가지. 그래서 이거 잠시만 좀 높여 어떻게? 자, 리부어는 결론. 모든 집단은 이기적이래. 일단 왜 그런지 일단 정리할 거야. 일단 모든 집단은 이기적이래. 1번. 그 다음에 그 이기적인 집단들 간에 힘의 불균형이 발생해. 일단 힘의 불균형이 발생해. 힘의 차이. 자, 3번. 그로 인해서 타 집단에 과도한 강제력을 행사한대. 이 사람 조금 어려워. 근데 최근에 이해하려고 해봐. 이렇게 세 가지가 집단 간의 갈등이 생기려고 이유래. 자, 우리 쉽게 말하면 이라크가 아니지. 지금 저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관계 싸우고 있잖아. 갈등. 그럼 리부어대로 따르면 둘 다 이적이야. 맞죠? 다 이적이야. 근데 집단 간에 힘의 차이가 생겼대. 어떻게? A라는 집단 이렇게 힘이 커. B는 작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표면적으로 봤을 때. 맞죠? 근데 둘 다 이적이거든. 그러면 러시아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뭐하니? 강제하려고 하겠지. 지배하려고 할 거 아니야. 맞지? 억압하려고 할 거 아니야. 강제 막 억압. 강제, 억압. 이게 바로 뭔데? 과도한 문제야.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생긴다? 집단 간에 생긴다. 이게 세 가지.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이. 사용자가 더 힘이 세잖아,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해서 강제하려고 할 거 아니야. 억압하려고 하고. 과도한 문제.
이게 세 가지가 이제 사회 부정, 집단 간 갈등의 발생 원인이고, 그럼 왜 이제 이 사람 막 변론지었어. 모든 집단이 이기적이래. 순수하게 막 다른 집단을 배려할 수 있고 다른 집단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집단 없어. 이제 왜 그런지를 해야 되거든. 자, 왜냐면 2부에 따르면 인간은 두 가지의 본성이 있어. 이타적인 본성도 있고 이기적인 본성도 있잖아. 맞지? 근데 인간 본성이 집단 내에서 충동이 발생한대. 인간 본성이 집단 안에서 충동적인 발생이 일어난대. 이걸 좀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본성이 집단 안에서 충동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대. 충동적으로. 어떻게라고 하면, 자, 인간은 이기적인 본성이 있잖아, 맞지? 한편 이기적인 본성도 있지만 그 이기성은 집단 안에서 강화되어져 나타나. 이기성은 집단 안에서. 왜? 일단 기본적으로 군중하게 속해 있잖아. 나 개인이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집단 안의 개인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기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화된대. 한편 여기 또 많이 나오는데 이타심. 인간의 이타심도 있잖아, 맞지? 그럼 이 집단에 대한 이타심이잖아. 내가 속한 이 집단에 대한 이타심. 그러면 이거는 다시 말하면 마치 뭐와 같냐면 애국심과 같은 거예요. 자기 국가로 치면 애국심과 같은 거예요. 자기 집단을 배려하고 자기 집단을 고려하고. 근데 이게 애국심이 되면서 자기 집단에 대한 뭐가 되버리냐면 맹목적 충성으로 변질돼버린대. 자기 집단의 맹목적 충성. 자기 집단에 대한 집단의 맹목적인 충성으로 변질돼버린대. 그래서 얘들아 봐봐 다시. 인간이 두 가지 본성이 있을 때 이기성은 강화되어 나타나고 이타심은 변형돼가지고 갑자기 맹목적 충성이 돼버리니까 결국 니부어는 이것도 뭐다? 이기주의다. 알겠죠? 이기주의다. 그래서 모든 집단은 뭐일 수밖에 없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개인의 이타심은 자기 집단에 대한 맹목적 충성으로 변질. 그래서 이것도 한낱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한낱 이기주의.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모든 집단이 이기적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일단 네. 이것도 나왔던 표현이네. 다음 두 번째 이제 그럼 이런 미부에게서 결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바로 결론부터 해보자. 사회 정의 실현 방안. 즉 집단 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맞죠? 보여줄게. 집단 간 갈등을 해결. 자, 일단 미부어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 하기 전에 요 1번 근처에다가 한 개만 더 쓸게. 알겠죠? 1번 근처에다가. 그래서 리부어가 봤을 때는 요 표를 이렇게 요 1번 근처에다가 집단 간의 관계는, 그래서 리부어가 봤을 때 집단 간 관계는 집단 간의 관계는 도덕적이지 않고 정치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모든 집단 간의 관계는 도덕적이기보다 정치적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힘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한 게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미 집단 관계는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했어.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개인의 이타심, 도덕심도 집단 안에서 오히려 이기심으로 드러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집단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의 양심, 이타심만으로는 해결이 되겠니 안 되겠니? 일단 안 되겠죠. 집단 간의 갈등의 문제를 개인의 양심, 이타심, 선의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거 아니야. 맞죠? 개인의 도덕성은 이기성으로 드러나니까 집단 안에서는. 아니? 그리고 정치적이잖아. 도덕적이지 않고 해결 불가야. 양심, 이타심만 해결 불가해. 이성, 선의지, 이걸 해결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이 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의 균형.
현실주의 신학자라고 했잖아. 그럼 봐봐요. 아까 이 B 집단이 A 집단한테 막 호소해서 우리 배려해줘, 선의지 발휘해줘, 이런 걸 해결할 때 똑같이 힘을 키워야 되는 거야. 똑같이 힘을 키워야 돼. 현실주의 신학자. 알겠죠? 힘의 균형이 필요한 거고, 그럼 힘의 균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얘들도 힘 키우고 맞서야 돼. 그리고 자기들의 힘을 드러내야 돼. 알겠죠? 힘을 키우고 맞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리부어는 힘의 균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의 균형을 위해서 뭐가 필수적이냐면 비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비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합리적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필수적이다.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대. 왜? 합리적인 이성, 선의지, 이건 안 되니까. 대화 이거 되지 않으니까. 알겠죠? 비합리적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뭘 제시하냐면 그 안에 투쟁, 맞서 싸우는 투쟁. 뭐 비싼 말이긴 한데, 또는 우리들의 힘을 드러내서 저 집단을 통제하려고 해야 돼.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돼. 강제력 등등등. 그 밖에 막 리부어는 뭘 제시하냐면 이 집단 간의 힘의 균형을 위해서 원한관계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집단의 이심도 드러내야 됩니다. 한번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몇 년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무역 규제를 했어. 그럼 우리가 뭐 했니? 거기에 맞서서 불매운동 했잖아. 근데 그 과정에서 뭘 사용했어? 일본과의 원한관계 막 사용하잖아. 우리 식민지배했던 저놈들 언제까지 당할 거야, 이런 게 원한관계 사용했고, 결국 일본 상품 불매운동 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이기심을 드러내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리부어는 이기심에는 이기심으로 맞서야 되고 힘은 힘으로 맞서야 된다. 강제력에 대해서는 강제력으로 맞서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합리적 방법이다. 투쟁 또는 강제력과 같은 걸 사용해서라도 힘의 균형 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요 투쟁은요, 알아나? 몇 년 전에 뭐가 나왔냐면 간디가 인도의 식민지배에 반대해서 자국민들과 단결해서 영국 상품 불매 운동을 하는 그 재심을 가지고서 리부어가 어떻게 바라보냐 나왔어. 괜찮은 방법이야. 좋은 방법이야. 맞잖아. 왜냐면 영국 상품 불매 운동 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이 뭐 하는 거니? 힘을 행사하는 거잖아. 맞서 싸우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일종의 보다 비폭력적인 투쟁이자 강제력이다. 비폭력적인 투쟁이자 강제력이다. 좋다고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뭐 나오냐면 폭력도 사용할 수 있는가가 선지로 나왔어. 결론. 폭력도 사용할 수 있는가. 네,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비폭력뿐만 아니라 폭력도 사용 가능해. 폭력도. 그리고 지금 얘들아, 이 비폭력이든 폭력이든 이런 투쟁 강제력은 집단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거잖아. 맞지? 근데 예를 봐. 차르 전제군주의 지배에 맞서서 한 개인이 독자적으로 테러했대. 이거 리부어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 왜? 집단 간의 관계는 집단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지 개인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당연히 이 투쟁 강제력은 집단적인 성격을 갖춰야 됩니다. 알겠죠? 집단적이어야 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디가 자국민들과 단결하여 이런 식의 표현을 썼던 거야. 이건 집단적인 거니까. 집단적인 투쟁, 집단적인 강제력이 이어져야 되고 비폭력이든 폭력이든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근데 얘들아, 이렇게 비합리적 수단인 투쟁과 강제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저 집단 다 죽여버리자. 이건 되겠니? 상식적으로, 도덕적 상식으로 안 될 거 아니야. 이 사람 신학자라니까. 알겠죠? 다 죽여버리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비합리적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알겠죠? 반드시 좀 적절한 선을 지켜야 된다. 도덕적 선을 지켜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드시 뭐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되냐면 선의지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반드시. 강제력과 같은 투쟁을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선의지의 통제를 받도록. 어느 정도 도덕적 요소에 부합하게. 알겠죠? 그래서 이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선의지의 통제를 받게 되면 이 강제력은 도덕적 요소에 부합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도덕적 요소에 부합되어지는 거야. 선의지의 통제를 받을 때. 얘들아, 도덕적 요소에 부합된다. 저 말을 왜 쓰냐면 얘들아, 또 그 다음에 교육 쪽에서 뭐가 나왔냐면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폭력은 그 자체만으로 비도덕적이다. 이게 선지가 나왔어.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폭력은 그 자체만으로 비도덕적이다. 이거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봐봐. 비폭력이든 폭력이든 투쟁과 강제력이 뭐의 통제를 받아야 돼? 선의지의 통제를 받으면 도덕적 요소에 부합되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선의지의 통제를 안 받으면 도덕적 요소에 부합되지 않는 거지. 그럼 다시 말하면 비폭력과 폭력은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선의지의 통제에 받았을 때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도덕이다 비도덕적이다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비도덕적이다라고 하면 틀린 표현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출제도 되기도 했어. 어쨌든 다시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비합리적 수단인 투쟁, 강제력을 사용하는데 봐봐. 아까 내가 했던 일본이 우리 나라 상품에 대해서 막 규제를 했어. 그래서 우리도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했어. 강제력을 행사한 거죠. 근데 적어도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람들한테 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맞니? 자, 일단 적어볼게. 그래서 이 투쟁 강제력이 일반인들에게 설득 또는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잖아?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그 당시 어떤 사람이 있었니? 일본 차만 보면 부수는 사람들이 있었어. 맞잖아. 그 당시에 일본 차만 막 부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이건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강제력을 사용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잘 설득을 시켜줘야 돼요. 이 강제력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거야. 됐죠? 요 표현도 좀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근데 봐봐. 잠시 다시 돌아가서 아까 내가 니부어 신학자라고 했잖아. 노사 간의 갈등에 대해서 니부어 친구들인 신학자들, 전형적인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지. 돼야만 되면 돼. 근데 니부어도 안 돼. 이거 사용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그 신학자들은 아무리 이 투쟁과 강제력이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 사용하는 거 좋아하겠니? 안 좋아하겠니? 안 좋아할 거 아니야. 걔네들은 이런 거 필요 없어. 사랑만 있으면 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잖아. 맞지? 그래서 항상 뭐가 따라붙냐면 설령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이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라는 식의 조건이 간혹 가다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이 말. 그러니까 이 말을 너희들이 잘 이해를 해야 한다고.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승인하지 않더라도 라는 말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란 종교적 이상주의자들이야. 그러면 종교적 이상주의자들은 아까도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선의지만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투쟁 강제력 필요 없다고 이야기할 거라고. 나는 이거 반대야 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하지만 니부어가 봤을 때는 그들이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강제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니부어 입장.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볼게. 그럼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니부어는요, 합리적인 사회는 절대로 강제력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강제력은 필수적이니까. 맞니? 하지만 이 강제력이 막 선의지 통제를 받고 일반인들도 막 설득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봐봐. 너무 과도한 강제력 오히려 뭘 일으켜? 집단과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래서 니부어가 추구하는 사회정의는 강제력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강제력을 뭐 시킨다? 최소화시킨다. 최소화된 강제력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 이게 니부어 입장이에요. 최소화된 강제력을 통해서 사회정의 실현하겠다. 강제력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강제력을 최소화시키겠다. 이게 니부어 입장이야. 여기까지 되겠니 얘들아?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봐봐. 하나만 더 하자. 그래서 니부어는요, 다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 과정에서 선의지, 개인의 도덕성도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긴 하지. 그래서 니부어는 마지막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조화시키고자 했다라는 표현을 기억하시고, 알겠죠? 하나만 더 하자. 자, 개인윤리가 강조하는 최고의 이상은 뭐냐면 이타성 실현이래. 이타성 실현이고, 사회가 강조하는 최고의 이상은 정의래. 이거에 따르면 이 이타성과 정의라는 것을 구분은 필요합니다. 알겠죠? 구분은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둘 간의 관계가 항상 보승관계다라고 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금방 이야기했잖아. 개인윤리와 사회를 뭐 하시고 했다? 조화시키고자 했잖아. 그럼 이 둘 간의 관계가 항상 모순이다 안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죠. 항상 모순은 아니다. 요 정도를 하면 웬만한 이거 문제를 풀어. 일단 이거 정도만 얘기해 주면. 근데 내가 이제 조금 더 심화를 할게. 일단 요 정도까지 한 상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를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3년간 평가가 문제가 안 나와서 오늘 과제 한번 봐봐. 과제. 오늘 드린 과제. 오늘 분배적 정의를 어차피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전체를 넣어서 그냥 2부어까지만 넣어놨거든. 다음 주에 이제 막 놀수 할 건데 일단 오늘 과제 요 끄트머리에 보면 1번부터 시작하는 게 있어. 저 위에 분배적 정의 가로 2부어 돼 있고 오늘 드린 과제가 8이랑 9거든. 직업관이랑 9. 근데 9, 2부어 1번 문제가 나와. 표로 돼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자, 끄트머리에 있어. 일단 요거 가지고 일단 풀어보자. 1번 표는 어느 서양 사상가에 대한 응답지래. 그러면 1번 질문 보니까 이성의 힘만으로는 집단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운가 얘래. 이성만으로 안 된대. 두 번째 도덕적 개인도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그렇대. 일단 이거 없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기 1, 2, 3, 4, 5를 다 OX 만들어보자. 1번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가 개인들의 선의지. 그렇잖아. 아무리 개인들이 성하더라도 집단 안에서 뭐 된다? 이기적으로 바뀐다. 맞죠? 그래서 개인의 도덕성이 집단 도덕성을 결정할 수가 없어라고 했던 내용이잖아. 아니? 그럼 1번에 대해서 뭐가 돼야 되니? X죠? 맞죠? 1번 X. 2번 얘들아 개인의 이상과 사회의 이상은 언제나 서로 배타적이니? 아니죠? 궁극적으로 조화를 추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언제나 배타적이다. X. 3번 개인의 이타심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통해서 이기주의를 심화시키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타심은 뭐다? 집단에 대한 맹목적 충성으로 나타난다. 한낱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맞는 말이네요. 맞니? 다음 4번. 자, 4번. 사회에서 집단 간 권력 관계는 지극히 정치적인가? 맞죠? 리보에 따르면 집단 관계는 도덕적이기보다 뭐다? 정치적이다. 힘의 차이다. 5번. 개인의 이기적 충동이 집단 안에서 더욱더 누적됩니까? 네, 개인의 이기성은 뭐 되어진다? 강화되어 나타난다 했죠? 맞는 말이잖아, 맞지? 이렇게 하면 다 할만하지? 그럼 2번 바로 풀어봐봐, 너희. 2번. 그래서 물론 너희가 이거를 전체를 다 외우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건 나중에 외우면 되고 얘들아 최대한 지금 이해를 많이 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 알겠죠?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은 좀 그렇지만 그냥 신경 쓰지 마. 안 나올 것 같아 오늘도.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나오면 어쩔 수 없고 6평, 9평 보고 판단. 얘들아 개인 간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안 돼. 개인은 다른 사람이 이걸 고려하기도 하고 배려하기도 하고 맞죠?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집단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집단이 막 순수하게 다른 집단이 고려할 수 안 됩니다. 그런 거 다 이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봤지만 이번에 5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단의 관계가 다른 집단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 아니 그거 불가능하다고 했던 사람이잖아. 맞지? 근데 대조적으로 1번 개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이걸 고려하기도 해.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이타성이 잘 발휘되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집단 간의 힘의 불균형을 당연히 뭐로 조정해야 돼? 강제력으로 조정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2번 틀렸고. 3번 개인 간 관계에서 비도덕성이 심하게 나타난 게 아니죠. 집단 간 관계에서 심하게 나타나는 거고. 4번 집단 간 관계는 지극히 윤리적이라고? 아니요, 도덕적이지 않고 정치적이라고 했던 사람이잖아. 맞지? 이런 것들이 일부러 있잖아. 얘들아, 자 이제 마무리 한 개만 할게. 2번 심화예요. 요것도 근데 평가원 교육청에서는 출제가 됐고 작년 수원에서도 나왔던 표현이에요. 사실 얘들아 아까 말했듯이 현실주의적 신학자들 그럼 이렇게 최소화된 강제력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을 통해서 집단 간 갈등을 해결하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일단 상식적으로 우리나라랑 일본 간의 관계가 집단 간의 갈등이 나타나잖아.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 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니? 말이 안 되지 않니? 맞지? 관계가 완전히 사라지자 현실주의 신학자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부가 봤을 때 모든 집단 간의 관계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 갈등이 사라지는 거, 인간 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는 그냥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가능한 거야.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자 다시 1번 집단 간의 갈등을 완전히 포인트 알겠죠? 완전한 제거는 뭐하다? 불가능이다. 그래서 니부어가 말하는 이 사회 정의라는 것은 사실 완전한 정의라고 부르진 않아요. 이 정의를 완전하다고 하진 않아. 그러니까 최대한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정의로운 사회를 최대한 노력하는 거야. 거기 가깝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완전하다라기보다는 충분한 정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니부어의 사회 정의는. 니부어 사회 정의는 충분한 정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뭐 물론 니부어가 아무리 뭐 선의시의 통제를 받는 선의시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볼게. 이 강제력이 이것도 교육청의 선지야. 강제력이 사회 정의의 강제력이 실현한 강제력이 또 다른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합니까? 라는 식으로 헌정을 한 적이 있어요. 선의지의 통제를 받은 강제력이 또 다른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왜? 아까 내가 이 사람 책에 나오는 표현인데 아까 자국민들이랑 단결해서 영국산뭐 불매운동 한다 했잖아. 그럼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 당시 인도의 제품을 납품하던 영국인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졌대.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야. 맞잖아. 아까 우리 봐봐. 일본 상품 불매운동 했어. 어떤 문제가 생겨?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들 다 망했어. 우리 아빠 도요타 지점장이거든. 망했어. 생계가 위험해지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물론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망했단 말이야. 기업들이 다 망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강제력을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얘들아.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요게 마무리야 마무리. 그럼 이제 96페이지, 97페이지 글을 다시 한번 보고 좀 줄치자. (97페이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지금? 요 글. 근데 이 글이 처음부터 나왔던 표현들이긴 하거든. 다 정리해 놓은 거긴 한데 한번 읽어봐. 얘들아.
사실 집단 간 갈등의 원인과 집단 간 갈등의 해결 방법은 아까 제가 필기한 게 더 궁금하니까 그걸 좀 더 보시고 알겠죠? 그게 더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볼까 얘들아. 이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 나오던 지금까지 표현들 현대 사회의 문제가 개인의 양심 덕목만으로는 했던 이야기 맞죠? 선의지만으로 안 돼. 그래서 과거 기출에서는 니부어가 누구랑 비교되냐면 칸트랑 또 비교해서 많이 출제가 됐어. 칸트는 유일한 근거가 선의지잖아. 도덕의 유일한 근거가 알겠죠? 선의지. 근데 이거 좀 가르쳐 봐봐. 개인의 양심과 덕목의 실천까지만 가르쳐 봐봐. 만자 빼고. 얘들아 윤리는 상식이야. 봐봐. 현대사회 문제, 그 집단 간 갈등이 개인의 양심과 덕목만으로는 안 되지만 개인의 양심과 덕목이 집단 간 갈등을 완화는 할 수 있니? 당연하죠. 그렇죠? 완화할 수 있잖아. 나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일본과 우리나라 관계는 사실 지금은 그나마 나 어릴 때 더 안 좋았거든. 안 좋았는데 확 좋아진 계기가 있어. 뭐냐면 그 우리나라 내가 초등학생인데 대학생 일본 유학생이 지하철에서 자기 일본인을 구한 거야. 그리고 자기가 죽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일 관계 엄청 좋아진 적이 있어. 어쨌든 일본에서도 그 사람 막 추모하고 애도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면 어쨌든 그건 정말 철저하게 개인의 양심과 개인의 덕목인 거잖아. 맞지? 근데 이런 것들이 집단 간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여전히 싸우고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이야기고 개인의 도덕성이 절대로 집단의 도덕성을 결정하지 못한다.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좀 봐야 될 만한 거. 그래서 어쨌든 집단의 도덕성이 개인 도덕성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맞죠? 이 집단 안에서의 인간의 성향 다 했어. 이기성 강화, 이타성 변질 집단 간의 힘의 차이, 갈등. 아까 이 표현 기억나?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승리를 얻어낼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할지라도. 그러니까 결국 이 방법이 세 글자 강제력. 알겠죠?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 종교적 이상주의자들은 나 인정 안 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부어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라면 맞죠? 뭘 할 수밖에 없다? 강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했던 이야기니까, 그치? 그 애국심에 대한 표현도 한번 받아보시고. 자, 그래서 이거 이까지고 98페이지는 얘들아 그 자료 플러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밑에 있는 이 3단원부터 내가 되게 많이 신경을 쓴 게 이거야. 이 내 얼굴처럼 나와 있는 이거에 이 표현을 제가 다 정리해드린 거예요. 원전 읽고 좀 중요하다 싶은 것들 다 설명해 놓은 거야. 그래서 글을 좀 읽어봐. 그냥 소설 읽듯이 비문학 독해하듯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다 이해될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알겠죠? 꼭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어서 합시다. 두 번째로 배울 사람. 아직까지 분배정이 들어가기 있는데 두 번째로 배울 사람. 두 번째로.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이 사람이 수능에서 단독으로 절대 안 나오고 나중에 로직 이런 사람이랑 비교돼서 한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일단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정의에 대해서만 가볍게 정리합시다. 이 사람이 아는 정의. 되게 간단해. 자, 정의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대. 일반적 또는 보편적 의미의 정의. 알겠죠? 보편적 의미에서의 정의. 보편적 의미에서의 정의. 특수적 또는 부분적 영역의 정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봤을 때 일반적인 정의란 무엇입니까? 일반적 의미의 정의. 일반적 의미의 정의란 무엇이냐면 그냥 법을 잘 지키는 것, 준법. 이게 답이에요. 법을 잘 지키는 게 옳은 거예요. 여기서의 정의는 좀 옳음이야, 옳음. 옳음. 여기서의 정의는 특정 영역에서의 정의거든. 특정 영역.
특정 영역에서의 정의고 여기서의 정의가 공정함이야. 좀 저스티스 같은 거야. 라이트니스랑 저스티스의 차이야. 근데 어차피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그래서 특수한 영역이 크게 두 가지가 있대. 두 가지. 첫 번째는 분배와 관련된 영역이 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영역도 있대. 교정. 알겠죠? 분배에 관련된 영역, 교정과 관련된 영역의 접근법이 다른데. 접근법이. 그러면 다시 분배라는 거는 명예 또는 돈 등을 분배하는 건데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얼만큼 그 공동체에 기여했는가. 알겠죠? 공동체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건데 그 사람이 얼만큼 공동체에 기여했는가. 그래서 뭐 30% 기여했으면 30%만큼의 몫을 받으면 되는 거야. 20% 기여했으면 20% 받으면 되는 거야.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기하학적 비례라고 불러. 구분만 잘해. 일단 분배는 기하학적 비례를 따라라. 알겠죠? 분배는 기하학적 비례. 자, 교정은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거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건데 부정의를 바로잡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누군가가 이익을 줬으면 거기에 대가를 치르면 되는 거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거기에 따라 보상을 하면 되는 거네. 그 몫만큼 보상하면 되는 거예요. 이익 준 만큼 이익 받은 만큼 대가 치르고, 알겠죠? 이익 받은 만큼 대가 치르고 손해 입은 만큼 보상하면 되는 거네. 이걸 그냥 산술적 비례라고 불러.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알겠죠?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연계교재, 사설 모의고사 이런 데서는 아리스토를 한 문제로 막 출제를 해. 어떤 식으로? 봐봐. 분배는 물질적인 것만 해당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거야. 내가 이번 적어줬다. 명예 같은 것도 포함해서. 알겠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도 분배의 대상이다. 사설 모의고사식이 문제야. 알겠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교정의 정의는 이익과 달리 손해를 준 것에만 적용된다. 틀린 거죠, 맞죠? 이익을 준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 그냥 요 정도로만 알겠죠? 요 정도로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아리스토텔레스고 이제 본격적인 분배정이 들어갈 건데 롤스야. 이제 롤스라는 사람을 합시다. 롤스라는 사람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롤스의 정의론 또는 뭐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책을 가지고서 정리하는 건데 현대 철학자고 알겠죠? 일단 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분배하는가와 관련해서 이런 분배의 원칙을 좀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을 정리했다. 물론 다른 영역도 되게 많지만 자, 일단은 롤스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까요? 공정으로서의 정의 라고 타이틀. 일단 공정으로서의 정의 같은 말 순수 절차적 정의를 제시했던 말. 나 정의 제시했대. 순수 절차적 정의. 얘들아 앞에 순수는 일단 놔두고 절차적 정의? 이거 좀 의미를 알아야 돼. 자, 롤스라는 사람은 사회적 가치를 배분함에 있어서 뭘 중요시했냐면 어떻게 배분해야 한다라는 합의된 원칙이 좀 중요하대. 어떻게 배분해야 된다라는 그 절차, 과정, 합의된 절차가 되게 중요하대. 그래서 절차적 정의란 말은 다시 좀 써볼게. 공정한 조건 아래에서 구성원들이 합의가 되어진 절차가 있다면,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되어진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분배했을 때, 알겠죠? 절차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졌을 때 누군가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적게 가질 수도 있어. 불평등이죠? 그렇죠?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적게 가지고 그 분배가 결과적으로 불평등 하더라도
하더라도 알겠죠? 불평등하더라도 그 분배는 공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게 놀수 입장이거든. 공정한 것으로 보겠다. 자, 놀수는 이 절차적 정의를 실제로 어디에 비유하냐면 도박에 비유해. 자, 도박에 5명이 참여했어. 적어도 도박에 참여한 5명이 도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1등한 사람이 몇 개 갖는가에 대해서 이미 어디에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거잖아. 맞죠? 합의가 된 상태에서 누군가는 1등에서 많이 가질 수도 있어. 적게 가질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걸 적게 가졌다고 해서 게임 맞힐 거니? 그럼 안 되잖아. 맞지? 이미 합의된 거니까 공정하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거는. 맞죠? 그래서 이 합의된 절차에 따른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따가 또 말할 건데 이 합의된 절차가 놀수에게서 정의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야. 정의의 원칙이라는 이름. 알겠죠? 이 원칙이 정의의 원칙으로 드러나는 거야. 팀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놀스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란 뭐냐? 이렇게 합의된 원칙이 사회의 기본 구조 또는 바탕, 법률 그런 것들이 적용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 사회의 법이라든가 제도는 뭐에 근거해야 된다? 이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야 된다. 합의된 정의의 원칙. 그리고 당연히 이 합의는 이따가 또 말할 건데 만장일치 합의예요. 만장일치. 만장일치 합의야. 그리고 그 만장일치 합의가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가 돼야 된대. 계속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해야 돼. 많이 반복할게. 만장일치 합의가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가 돼야 돼. 뭔가를 분배함에 있어서. 말이 안 되지 않냐? 예를 들어 볼게요. 저 사회 강사잖아요. 제 주변에 요즘 강사 친구도 있으니까 수학 강사, 국어 강사, 영어 강사들이 있어요. 우리 매년 1월 1일마다 여행 가거든요. 4명이서. 그래서 4명마다 여행 가서 어쨌든 새해 막 신년도 빌고 절에 막 소원도 빌고 그래. 4명이서. 그리고 이제 맨날 하는 게 있어.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막 왁싱을 해요. 한 명을 선정해서 재물 같은 느낌으로 재물 바치는 거야. 털을 재물 바쳐서 그 실제로 그거 함께 한번 장난치고 나서 되게 그 다음에 다 잘 됐거든. 그걸 몇 년 똑같이 한단 말이야. 이제 예를 들어 올해도 실제로 1등부터 4등까지 이제 정해야 되고 이 4등이 이제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뭘 제시하냐면 나는 좀 사실 제시할 만한 게 없어. 근데 얘 좀 잘생겼어. 얘는 실제로 운동을 좀 잘해. 얘가 팔굽혀펴기로 1등까지죠.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야. 맞지? 얘 운동 잘하는 일이 전제돼 있잖아. 얘 나한테 우리한테 뭐라고 했으면 여자한테 전화해서 바로 응답 오는 거 제일 빠른 사람 이렇게 하자. 절대 안 한다고. 우린 종무시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서로가 뭐가 다 유리한지 다 알고 있다고. 능력, 배경, 지위, 얼굴 다 알고 있어. 맞지? 이 사람이 어떤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돼야 안 돼. 합의 안 돼. 맞죠? 이거 합의가 안 되는 문제잖아. 어떻게 분배함에 있어서. 그래서 놀스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한다? 그건 뭐냐면 일종의 전제, 가상공간이야. 가상공간. 가상공간을 설정하는 거야. 가상공간 설정. 그러니까 전제해보자. 어떤 특정한 공간을 마련해보자. 그리고 그 마련된 공간 안에서 만장일치 합의되었을 때 나타나는 정의의 원칙을 사회의 가장 기본 구조로 삼자. 이런 게 이제 놀스의 입장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다시 정리할게. 그럼 놀스라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 가상공간 정리해야 돼요. 그럼 그 가상공간에서 합의되어지 정의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의의 원칙은 그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와 제도와 법률 등에 적용이 되어 있어야 해. 알겠죠? 그 사회의 가장 기본 구조와 제도와 법률에 적용이 돼야 돼. 그리고 그 법과 제도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가 분배돼야 돼. 그래야지 정의롭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저랑 처음으로 정리할 거 놀스가 말했던 가상공간의 특징이 무엇인가. 두 번째, 거기서 합의되어진 정의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 뭔가.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그 정의의 원칙이 반영되어진 정의로운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어서 좀 정리할 거예요. 알겠죠? 나누어서. 그래서 다시 자, 가상공간 합의의 공간이야. 알겠죠?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공간이야. 합의하는 공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상공간을 어떻게 표현하면 무지의 베일 아래에 있는
원초적인 입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무지의 배일 아래에 있는 원초적 입장이다. 근데 원초적 입장이 꼭 가상권까지랑 똑같단 말이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원초적 입장이 꼭 가상인 거야. 그럼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저 무지의 배일이 뭔가. 무지의 배일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한가? 두 가지를 비교해볼게. 일단 무지의 배일 뜻. 아까 잠시 말했던 건데. 자, 무지의 배일이라는 말은 같은 말. 타고난 능력, 타고난 가정 배경이자 지위, 뭐 타고난 심리적 성향, 외모, 뭐 체력 조건, IQ, 지능 지수 등등등. 알겠죠? 등등등. 을 얘들아 놀스를 뭐라 부르냐면, 얘들아 내가 남들에 비해서 못생기게 태어난 게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 내가 키가 작게 태어난 것도 내가 원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내가 남들에 비해서 문과 능력이 높아? 내가 원한 거 아니잖아. 내가 남들에 비해서 IQ가 낮다? 원한 거 아니잖아요. 다 운이야. 이거 다 운. 다 운입니다. 운. 그래서 세 글자를 이걸 우연성이라고 하거든. 우연성.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같은 말로 노일스는 무지의 배일이란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을, 알겠죠? 운. 자연적 우연성 또는 사회적 우연성. 부모의 지위 같은 게 사회적 우연성이고, 나의 어떤 능력,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자연적 우연성이야. 알겠죠? 이런 우연성을 뭐한다? 제거한 상태 또는 배제시킨 상태. 이게 무지의 배일. 그러니까 이거 배제한 상태에서 합의하자.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공정할 수 있다. 각자가 자신한테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알겠죠? 그리고 가상문관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연성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제거한 상태에서 합의하는 거야. 그럼 이게 놀스가 말하는 무슨 조건이니? 공정한 조건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연성을 배제. 근데 적어도 이거를 합의할 때 있어서 각자의 타고난 이런 선천적인 요소, 우연적인 요소 이런 것들은 제거하더라도 이 합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기본 상식은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그건 갖춰야 되겠지. 알겠죠? 기본 상식은 좀 갖추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돼. 기본 상식은 갖추도록 해야 돼. 그래서 놀스에 따르면, 하지만 참고로 경제학 또는 심리학의 기본적 지식은 누구나 다 알게 하자. 알겠지? 예를 들어 경제학 또는 심리학과 같은 이런 기본적 학문에 가장 기본적 지식은 모두가 다 알게 인식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것도 나설 편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타고난 우연성에 대해서는 다 배제한 상태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이 사회의 가장 기본 지식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지만 좀 공정한 합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돼. 이거를 일반적 지식이라고 그러거든. 놀스는 이거를 특수적 지식이라고 해. 특수한 지식. 이제 너희들이 이해는 했잖아. 이게 뭐 말인지. 그럼 외울 때 뭐 기억해? 특수적 지식은 배제, 일반적 지식은 모두가 알게.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알겠죠? 특수한 지식은 다 배제하는 거야. 배제, 다 제거, 다 제거, 배제. 그리고 일반적 지식은 모두가 다 인식. 이게 다야. 그럼 특수한 지식이 뭔데? 타고난 것들. 이런 것들. 알겠죠? 이렇게 두 가지 나눠 끊어버리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 안에서 합의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나의 어떤 타고난 능력 알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오로지 서로에 관심이 없고, 알겠죠? 서로가 관심도 없어. 서로 무관심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자, 그다음에 혹시나 옛날에는 이거를 막 이기적이라고 해. 요즘 안 써. 이기적이라고 쓰면 안 돼. 그냥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들이야.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들이 이제 모여서 합의하는 거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뭘 분배할 것인가? 알겠죠?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근데 한편으로 아까 내가 봐봐. 도박 비교한다 했잖아. 내가 꼴등이야. 엎어버리는데 안 되잖아. 합의 한번 지켜야지. 그걸 뭐 정의감을 보유. 알겠죠? 합의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정의감을 보유한 개인들.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 합의 당사자들이 고려하는 게 하나 있어. 뭘 고려하면 지금 어쨌든 사회적 가치, 뭐 자유, 뭐 영예, 도, 막 이런 것들을 분배할 거 아니야. 이런 원칙을 만들잖아. 맞지? 근데 내가 되게 좋은 능력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각자가 모르는 거잖아. 현재 알 수 없는 상태잖아. 근데 정말 최악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팔다리 없이 IQ 막 지능 10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뭔가 대비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어떻게 태어날지에 대해서 대비책을 만들어야지. 최악의 상황에서의. 알겠죠? 그래서 합의하는 당사자들은 되게 합리적입니다. 왜 합리적이냐면 좋은 것도 고려하지만 최악도 고려한다. 알겠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알겠죠?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 안에서 최선의 어떤 결과를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거 이따가 또 왜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줄게. 알겠죠?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가상 공간을 통해서 얘들아 이제 좀 크게 써, 널찍널찍하게 써. 그래서 어떤 뭐가 만들어진다? 정의의 원칙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알겠죠? 좀 큼직하게 해서 여기는 중간중간 좀 넓게 있어. 일단 정의의 원칙이 만들어져. 정의의 원칙. 그래서 이 정의의 원칙을 1번 1원칙이 있고요. 2번 2원칙이 있는데 말 그대로 제일 우선해서 합의하는 거. 알겠죠? 제일 먼저 합의하는 거. 그 다음 합의하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합의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하다 말이겠죠?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거. 알겠죠?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 야, 어쨌든 인간으로서의 자유는 누구나 누려야지. 우리가 지금 사회적 가치를 분배하는 원칙이잖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래서 제일 먼저 합의한 게 인간으로서의 자유는 누구나 누리도록 하자. 누구나 동등하게 누리도록 하자. 그래서 이 원칙이 타이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박식 일단 평등한 자유의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가장 우선적으로 합의가 돼. 그래서 내용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적인 자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는 최대한 광범위하게 보장하도록 하자. 그리고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야. 알겠죠? 기본적인 자유는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또는 동등하게 누리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야. 여기 뒤에도 뭔가 쓸 게 있을까? 이게 원칙. 됐죠? 왜?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서 누구나 누리자. 누구나 최대한 동등하게 누리자. 자, 이 원칙은 사회 또는 경제적인 가치를 분배하는 건데, 경제적 가치의 분배 문제인데, 일단 노이스 자체가 현대 철학자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평등할 수 있어. 근데 노이스는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하면 정당화시킬까에 대한 문제야. 이 원칙은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시키는 원칙이래.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이게 어떻게든 정당화될까?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이 원칙은 다시 말하면 이 원칙은 경제적인 불평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불평등을 최소화시키려는 원칙이야. 너희가 1학년 때 아마 통합사를 배워서 알겠지만 여기서 잠시만 좀 말 다시 해볼게. 지금 1원칙 자체가 자유잖아. 맞지? 노이스는 자유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인간으로서의 자유 되게 중요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노이스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라고 표현하거든. 평등적 자유주의라고 표현해. 자유 누구나 평등해야 돼. 근데 봐봐. 현대사회에서 빈부격차가 너무 만연해.
너무 양극화가 심해.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남들과 똑같은 자유 누린다고 볼 수 있어 없어? 못하잖아. 그거 아니잖아. 맞지? 또 봐봐. 타고난 부모의 지위가 그대로 대물림되는 사회라면 그 하층민 사람들이 남들과 똑같은 자유 누릴 수 있니 없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런 것들이. 맞지? 그러니까 놀스라는 사람은 이따가도 계속 말하겠지만 이 우연성에 따른 영향력을 최소화시키고 싶은 사람이야. 그리고 누구나 다 비슷한 위치에서 출발하게 해서 누구나 동등하게 자유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평등이 너무 과도해지면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 떨어진단 말이야. 자유 못 보장되잖아. 그래서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그 불평등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야. 알겠지? 목적은 뭐야? 이걸 위해서예요. 알겠죠? 그래서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이유는 이걸 위해서야.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자유라는 그 가치 아래에서 불평등이 분배돼야 되는 거야.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돼.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 불평등이 어떻게 배정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놀스는 다시 한 번 더 제공한 거. 그래서 놀스는 이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불평등이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게 하자. 비록 어쩔 수 없이 불평등은 존재하잖아. 그래도 그 불평등 아래에서 누구나 만족을 누리게 하자. 누구나 다 만족을 누리게 하자. 뭘 위해서? 누구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누구나 만족을 누리게 하자. 그래서 이걸 다시 표현할게. 불평등이 누구나 다 만족을 하게 하자. 이걸 이렇게 할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자. 이게 진짜 중요하. 알겠죠? 그래서 놀스라는 사람에서 불평등은 존재하더라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한 게 두 가지인 거야. 두 가지가 필요한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 첫 번째는 뭐냐? 직위나 직책에 따른 불평등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 당연히. 근데 그 적어도 직위나 직책을 차지하는 기회는 누구나 뭐하게 하자? 동등하게 하자 이거야. 직위나 직책을 차지하는 기회는. 그래서 그게 이제 놀스의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기회균등의 원칙. 알겠죠? 그래서 불평등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직위나 직책, 직위를 직책을 차지하는 직위를 차지하는 말로 먼저 할게. 차지하는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직위나 직책을 차지하는 기회, 알겠죠? 차지하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된다. 근데 내가 잘 봐봐. 그래서 놀스가 이런 말을 해. 놀스가 A랑 B 두 명이 있어. 둘 다 의사가 되려고 하는 능력 유사해. 의사가 되려고 하는 욕구 둘 다 똑같아. 한 명 금수저, 한 명 완전 흑수저. 대학도 못 가. 얘 대학은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는 누구나 열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는 대학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단순히 의무교육이니? 이게? 아니죠. 이런 기회,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실질적 평등이다.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직위를 차지하는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능력과 재능이 유사하면 성공의 기회도 유사해야 되는 거야. 능력과 재능이 유사하면 성공의 기회도 유사하도록. 이게 기회균등이야.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이야. 근데 두 번째 또 마지막. 근데 여전히 불평등은 존재하는데 특히 어떤 불평등이 있냐면 내가 태어나는데 팔다리가 없어. 내가 태어나는데 엄마 아빠가 없는 불우한 환경이야. 그런 요소로 인해서 가장 적은 몫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지. 맞지?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우리가 최소 수혜자라고 부를 거거든. 그래서 놀스를 적어도 내가 원해서 최소 수혜자가 된 게 아니니까 그 최소 수혜자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해주자 라고 이야기한 거야. 누구나. 알겠지?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었으니까 그걸 대비한 안정체를 만든 거라고. 누구나. 그래서 마지막이 차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차등의 원칙의 뜻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자. 자, 일단 요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보통 얘들아 대부분의 EBS 교과서 문제 모든 문제는 평등한 자유, 그 다음에 차등 기회 이런 거야. 원래는. 근데 이걸 알게도 왜 나오면 원래 놀스 처음 정의론에서는 차등이 먼저야. 기회균등이 다음이야. 내가 나중에 엄청 비판을 받아. 비판받아서 이 둘을 바꿔. 순서를. 중요도의 순서를 바꿔. 그래서
평가원에서 요 중요도 순서로 나오니까 이 순서로 그냥 기억하면 돼. 이 순서로. 알겠죠? 그래서 자 다시 요거 기억. 요거 니은. 일부러 우리가 순서를 좀 서열을 매기게. 니은 그래도 돼. 왜? 정의원칙 특징. 알겠죠? 특징. 원칙 안에 뭐가 존재하냐면 서열이 존재. 알겠죠? 원칙 간 서열이 있을 거야. 그럼 어떤 서열? 얘 등인 거야. 정의의 원칙 간에 서열이 있다. 이걸 활용한 선지를 또 말할 거예요. 이걸 활용한 선지. 일단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따가 다시 또 보겠지만 얘들아 다시 전반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어제 루스는 합의된 원칙이 존재하고 그 원칙에 따라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돼. 알겠죠? 원칙에 따라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법과 제도 아래에서 사회적 가치를 분배하자라고 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최초의 원칙을 정의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기 위한 가상과 특징을 그냥 알아야 돼 이거. 알겠죠? 알아야 되고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동등하게 누리도록 해야 된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라면 경제적 불평등은 뭐 돼야 돼? 최소화돼야 돼. 누구나 이익이 되고 누구나 만족이 돼야 돼. 알겠죠? 그렇게 하기 위한 두 가지가 필요하다. 까지 한 상태에서 다시 마지막 하나만 얻으실게. 기본적 자유는 누구나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누구나 동등해야 되잖아. 그러면 자유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양심의 자유,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되게 많잖아. 맞지? 그 중에서 지금까지 뭐가 많이 출제됐냐면 경제적 자유 중에 누구나 돈을 가질 수 있는 자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구는 돈이 적을 수도 있고 누구는 돈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누구든지 돈을 가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권리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 자유 중에 뭘 많이 출제했냐면 사유재산권을 많이 나왔어. 기본적 자유에 사유재산권이 있다.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알겠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얘들아 3분만 봐봐. 근데 내가 서열이 있다 했잖아. 이따가 다시 필기할 건데 서열이 있다 했잖아. 그러면 잘 봐봐. 말해봐. 기회균등이나 차등 원칙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니? 서열이 존재다.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맞지? 얘나 얘를 위해서 자유를 제한하면 돼야 돼. 이런 식을 제한하면 안 돼. 안 된다고. 알겠죠? 그럼 다시 이 차등의 원칙이 현실적인 제도로서는 뭐 소득 재분배 정책이나 복지 정책과 다른단 말이야. 그럼 복지를 위해서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라고. 알겠지?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그러면 기회균등을 위해서 사회주의를 제한할 수 있니?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면 다시 기회균등이나 차등 원칙은 무제한적으로 적용돼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돼.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거지. 어떤 제한? 무슨 제한 아래에서? 이런 식의 제한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얘가 무제한적이 돼버리면 자유도 제한할 수 있잖아. 이런 식도 침해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되겠니 얘들아? 좀만 쉬었다 이어서 다시 좀 봅시다.